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꿀수건입니다. 오늘은 지금 또다시 4.15 부정선거에 이어서 이번 대선에서도 부정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이야기, 지금 왜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또다시 걱정하고 있는지 그 크게 4가지의 논란의 핵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정선거 문제에 있어서는 옛날에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지만,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었고, 특히 공안검사 출신의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었던 황교안이, 제도권에 있었던 황교안이 내가 평생을 선거사범을 잡는 공안검사로서 일을 했었는데, 이거 내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나오는 증거들을 보니까 이거는 부정선거일 것 같아 라고 목소리를 실어주기 시작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현재 부정선거 여론이 퍼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 사이에서 또다시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부정선거 의혹, 크게 4가지, 이번에도 부정선거가 있을 거라는 크게 4가지의 이유, 의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요약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현재 민주당의 움직임, 두 번째는 지금 나오는 너무나 의심스러운 여론조사들, 세 번째는 이재명 캠프에 들어가 있는 인원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지난 민주당이 선거에서 해왔었던 역사, 이런 것들을 돌아봤을 때 이번에도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으니 우리는 끝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구체적으로 현재 민주당의 움직임이 도대체 어떻길래 부정선거의 목소리가 나오느냐 하면, 먼저 요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보도자료로 민주당이 뿌린 건데, 빨간색 네모 박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민주당 선대위 해외위원회 임종석 위원장이라고 나오면서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5일 중국 산둥 지역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지역은 중국 칭다오였다.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뿌린 겁니다. 선대위를 해외위원회에 세웠습니다.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해외에다가 선대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해외에다가 선대위원회를 발족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혀 없지만, 지금 민주당은 해외, 그것도 중국에다가 발대식을 만들어냈습니다. 해외위원회를 세웠습니다. 너무나 웃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내는데 왜 중국에, 해외에다가 이런 선대위를 만들어낼까요? 이게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제외 국민들이 투표를 할 수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어필을 한다거나 선거 운동을 하려면 적어도 이런 해외 지부쯤은 있어야지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같은 이름, 즉 국민의힘 선대위 해외위원회라고 검색을 하면, 구글에 검색을 하면 단 하나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대한민국에서 선거를 치르고 대부분의 대다수의 국민들, 거의 99%, 98% 이상이 대한민국 국내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자금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 다수인 국민들에게 어필을 하고 대선 선거운동을 하려면 당연히 선대위는 대한민국 국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너무나 이상한 움직임으로 해외에, 그것도 중국에다가 위원회를 발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지난 부정선거 의심을 받고 있는 4.15 총선과 너무나 겹쳐 보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더욱더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4.15 총선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작년 7월달의 칼럼인데, 중국 공산당 100년과 더불어민주당의 100년 집권론이 너무나 닮아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작년 2021년이기 때문에 총선은 2020년에 치러졌는데 2021년 걸 들고 와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더불어민주당 100년 집권론이 언제부터 나왔느냐 하면 바로 이때부터 나왔습니다. 2019년도 이해찬이 최초로 이야기하면서 100년 집권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해찬 100년 집권론을 이야기했다. 2019년도 2월달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바로 1년 전에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선거를 민주당은 누구와 함께 만들어냈습니까? 뒤에 보이는 플랜카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2018년 6.13 지방선거를 필승으로 이끌자. 그리고 밑에는 누구와 함께 지방선거를 필승으로 이끌었죠? 귀한 중국 동포 권익증진특별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즉 중국 동포들과 함께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회에는 이해찬과 추미애 같은 인물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후의 행보를 보자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의 대표적인 인물 추미애는 중국 공산당의 기조연설을 하기도 했었고, 이해찬 역시 중국 동포들을 특별한 행사에
직접 참여해서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해찬이 지금 실질적인 민주당의 상황이다, 이런 논란,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인물이 귀한 중국 동포위원회 발대식에 참여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 실질적인 민주당의 실세라고 의심받고 있는 이해찬이 이런 행사에 나간다는 것 어떤 의미를 가질지 많은 사람들이 어렴풋이나마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찬의 움직임 이후에 2019년도 7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과 당교와 교류 협약 체결을 맺었습니다. 너무나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라는 그 제도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죠. 즉 중국 공산당과 우리나라에 있는 민주당은 정치 체제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당교와 교류를 할, 공산당과 교류를 할, 뭔가를 배워오고 가르쳐줄 그럴 접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의 민주당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필두로 중국 공산당과 MOU 협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사람들이 의심하는 겁니다. 2018년도에 민주당은 중국 조선족 동포들을 이용해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에 참여했던 추미애는 그 이후에 공산당 기조연설을 하러 중국으로 날아가기도 했었고, 이해찬은 이 승리 이후 1년이 지난 2019년도 시점부터 갑자기 민주당의 100년 집권론, 중국의 100년 집권론과 너무나 유사한 100년 집권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7월 민주당은 중국 공산당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약 1년이 지나서 4.15 총선이 열렸었고, 지금 그 총선에서 중국이 개입된 어떻게 정확히 어떤 수를 써서 어떤 식의 부정선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은 그런 부정선거 논란에 4.15 총선이 치러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의 흐름, 2018년도, 사실은 그 전이죠. 박근혜 탄핵부터 시작된 뭔가 어떤 중국의 수상한 움직임, 대한민국 정치에 개입하는 듯한 움직임, 그런 것들을 2016년도부터 15년도부터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2018년, 2019년, 2020년, 그리고 2021년 100년 집권론이 나오고 드디어는 2022년에 대선이 치러지고 있는데, 2022년에 민주당은 또다시 중국과 어떤 뭔가를 하는 듯한 움직임, 중국 칭다오에 선대위를 꾸리는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이거 지난 총선처럼 민주당이 중국과 너무 붙어먹는데 중국에서 굳이 선대위를 만들 이유가 없는데 자꾸 중국의 선대위를 개최하는 걸 보니까 우리 너무나 조금 이상한데 라는 일단 첫 번째 움직임, 현재 민주당의 움직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여론에 대한 움직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선 후보의 지지도가 너무나 이상하다,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없는데, 아무리 악재가 터져도 이재명은 35% 그 추이로 왔다갔다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등락폭이 만약에 윤석열도 어떤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이재명은 거의 등락폭이 없지만 상승도 없지만 하락도 없다. 하지만 윤석열은 상승이 높고 하락도 높다. 즉 너무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뭔가 이건 이상하지 않냐 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11월 넷째 주부터 1월 셋째 주까지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은 계속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갑자기 급락을 했었다가 다시 좀 5%씩이나 반등을 하고, 하여간 7% 급락을 하기도 하고 5% 급등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은 11월 넷째 주밖에 그래프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이전으로 땡긴다면 윤석열은 최대 45% 후반 혹은 거의 50% 가까운 지지율을 보여준 때도 있었죠. 그러면 등락폭을 계산한다면 윤석열은 최대 50에서 최하 지금 28까지를 찍었다. 즉 무려 22%의 등락폭을 가지고 가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지금 몇몇 순진한 사람들은 또다시 이 우파의 문제점 같은데 또다시 또 나이브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윤석열이 그냥 이거 누워서 집에서 넷플릭스만 봐도 이거는 당선이야,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자꾸 김건희를 건드린다는 것 자체가 뭐겠어, 윤석열은 아무리 털어도 나올 게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굉장히 순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혀 아닙니다. 지금은 윤석열을 건드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안 건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대선 후보의 지지도가 떨어지면 후보를 교체하자, 그러면 또 홍준표가 슬금슬금 눈치 보고 약간 이런 움직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은 2월 15일입니다. 즉 2월 15일까지는 후보자를 교체할 수 있지만 2월 15일이 지나면 미우나 고우나 그 후보랑 끝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어떤 정치적 전략을 펼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순진하게 윤석열은 털 게 없기 때문에 김건희를 까는 거야, 이제 윤석열이 끝났어, 이겼어, 이제 윤석열은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누워있어도 당선이야, 대선 토론에서 엎드려 자는 거 아닌 이상 무조건 당선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게,
게 2월 15일이 끝나면 미우나 고우나 윤석열은 끝까지 대선을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민주당은 윤석열을 공격할 것입니다. 더 이상 테러가 없는 윤석열을 그때 본격적으로 마지막 한 달을 미친 듯이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높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2월 15일 진실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윤석열이 진짜 하자가 있다 없다. 이때까지 민주당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겁니다. 나경원 뭐 자식이 피부과 뭐 어쩌고 나경원 피부과 뭐 그런 거 있었죠. 뭐 1억이 얼마를 썼고 막 박원순 그때. 하지만 그거 다 뭐였습니까? 다 거짓말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도 이회창 아들 병역 문제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병역 비리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 이야기할 때도 결국 대선 끝나니까 거짓말로 다 밝혀졌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윤석열이 분명히 흠이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윤석열은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 사람을 하나를 공격하는 거 음모를 씌워가지고 어떤 말도 안 되는 의혹으로 부풀려서 사람을 깎아내리고 네거티브 공방을 펼치는 거 이것은 진실과는 어쩌면 사뭇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을 민주당이 보여주지 않는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절대로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 끝나면 그때 본격적으로 윤석열을 물어뜯을 건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2월 15일이 오기 전까지의 윤석열의 지지율 등락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막 올랐다가 막 5%, 10% 쭉 올라갔다가 또 7%, 8% 쭉 떨어집니다. 등락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대중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윤석열은 원래 조금 급등하다가 원래 조금 급락하는 그런 지지율을 보여줬었어. 윤석열이 조금 괜찮은 행보를 보이면 국민들이 기대감을 가졌다가 윤석열이 조금 실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 국민들이 다시 등을 돌렸어. 원래 그랬어. 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박히는 순간 이런 인식을 계속해서 민주당이 박아놓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를 공격한 다음에 지지율을 떨어뜨린다면 그때 국민들은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내 이럴 줄 알았다. 윤석열 지지율 떨어질 줄 알았다. 야, 아니 지난 뭐 신지에 영입할 때부터 봐봐. 그때도 지지율 급락했잖아. 윤석열이 못하니까 급락을 하지. 우파가 이렇게 분열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지. 이런 식으로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대중들의 인식인데 지금 첫 번째, 이재명의 지지율은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의 지지율은 급락을 거듭하고 있다. 즉 급등도 하지만 급락도 하고 있다. 대선 후보자 등록 기간이 끝나고 급락을 하더라도 이미 급락한 사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귀납적으로 봤을 때 야, 윤석열이 대선에서도 급락하는 거, 대선 직전 한 달 전에 급락을 하는 거 대중들이 무의식적으로 지난 경험의 바탕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다.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순간 대선 조작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대선 조작을 국민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귀납적인 경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두 번째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재명 캠프에 들어가 있는 인사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부정선거를 세 번째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양정철입니다. 양정철, 여당의 쓴소리, 이재명은 죽어라고 뛰는데 이들은 절박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뭐라고 나와있죠? 후보가 천막 당사처럼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될 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정철은 제가 굳이 더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그리고 앞선 일본에서 보셨듯이 민주연구원이 공산당과 MOU 협약을 체결할 때 그때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로 양정철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문제에 있어서 양정철이 뭔가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그런 양정철이 이재명을 옹호하고 감싸기 시작한 겁니다. 양정철, 이재명과는 각별한 사이다. 선대위는 합류하지 않겠지만 외곽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정철은 주변 의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미 이재명에게 많은 조언을 해줬다. 나는 밖에서 돕겠다. 선대위에는 합류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웃기죠? 아니 선대위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돕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밖에 완전 밖으로 나가서 중국까지 나가서 칭따오로 나가서 돕겠다 뭐 이런 말입니까? 라는 식의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으면서 야, 양정철 4.15 총선에서도 뭔가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인물로 의심이 되는데 이번에서도 이상하게 말을 하잖아. 이재명을 돕겠다고 계속해서 이재명을 감싸면서 그 주변에 이재명을 옹호하지 않는 의원들을 비판할 정도로 이재명을 감싸고 있는데 선대위에 들어가지 않고 외곽에서 돕겠다. 그 외곽이 어디일까?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심가는 인물은 바로 상황 논란이 있는 이해찬입니다. 이해찬 지금 어떤 논란이죠? 바로 실제 민주당의 대장은 문재인이 아니었다. 이해찬이었다. 진짜 민주당의 상황은 이해찬이다. 이런 식의 논란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해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이해찬은 2020년도 중국 외교부장 왕이가 한국에 왔을 때 진짜 제대로 된 노른자 일정은 이해찬과의 만찬이었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아니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외교부 장관이
다른 나라 외교부 장관과 1대1로 이야기를 한다. 혹은 뭐 노른자 시간을 가진다. 이거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아니면 외교부 장관이 그 나라에 있는 각 정당 대표들과 함께 이야기를 한다. 요것도 이해가 됩니다. 아니면 여당 대표 한 명과만 이야기를 한다. 이것까지도 이야기는 됩니다. 근데 이해찬은 외교부 장관도 아니고 여당 대표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외교부장은 이해찬과 노른자 시간을 할애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술을 끊었던 이해찬도 마셨다. 왕이와의 150분 마오 타이주 만찬. 여기서 이해찬은 자기는 술을 끊었지만 왕이와의 150분간의 이야기를 위해서 끊었던 술까지도 마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이고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으로 건너갔다고 해봅시다. 그때 뭐 공화당의 당대표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는 술을 끊었습니다 라고 하면 왕이가 그래도 술 한잔 드셔야지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습니까? 그럼 저도 오늘 뭐 술하지 않고 같이 뭐 차나 한잔 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끊었던 술을 이해찬이 왕위를 위해서 마셨다는 건 이해찬이 왕위보다 서열이 한참 낮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거는 정상적인 외교였다. 도저히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앞선 부분에서 첫 번째 부분에서 이해찬이 했었던 말들, 이해찬이 했었던 행동들, 그리고 지금 만찬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이해찬의 관계, 행동들을 봤을 때 너무나 의심이 간다. 이해찬은 중국에 어떻게 뭔가가 책을 잡혔는지 왜 이렇게 중국에 저자세로 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거 역시 중국이라는 국가의 특성상 다른 나라의 간첩들을 그렇게 보내고 여러가지 공산당의 어떤 프로파간다와 뭐 정치적인 개입을 봤을 때 이해찬은 너무나 의심스럽다.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 인물은 바로 조혜주입니다. 조혜주의 사의를 반려하고 야당이 추천한 문상부를 거부했다. 야당은 이에 대해서 부정선거를 위한 테러라고 이야기했다. 요런 기사가 났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는 이 시점까지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일단 빨간 박스를 보시면 친여 조혜주 선관위 임기가 끝났는데 문재인이 사표를 반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 나온 기사는 조혜주가 결국 여러 대 못 이겨서 다시 한번 문재인의 사표를 제출했다. 이런 기사까지는 났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조혜주가 실제로 그만뒀느냐 혹은 그만두지 않았느냐, 영상을 올라가는 시점에는 어떤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의 결과가 나와 있겠지만 중요한 건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첫 번째, 만약 정권 말기에 이때까지 있었던 박근혜든 이명박이든 노무현이든 김대중이든 김영삼이든 어떤 대통령이든지 간에 임기 말로 가면 일종의 레임덕이 오면서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뭐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지율이 떨어지고 레임덕이 오기 때문에 대통령의 힘은 빠집니다. 힘이 빠지면 무언가 자의적인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이상하게 지금 방역 패스 같은 정책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과 같이 너무나 기이한 행동, 선관위원이 임기가 끝났는데 너는 계속 해야 돼. 사표 반려. 사표 안 받아주겠어. 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는 거, 대선이 2달도 안 남은 시점에 대통령이 이렇게 자기의 권리,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상하다. 이런 흐름 자체가 너무나 이상하다. 조혜주라는 사람 역시 선관위의 핵심 인물로서 4.15 총선에서 무언가 어떤 역할을 했다고 사람들이 강한 의심을 품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문재인이 끝까지 쓰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캠프, 정확히 말하면 이재명 캠프의 인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재명을 지원 사격했었던 양정철, 이해찬, 그리고 조혜주까지 이런 인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세 번째로 부정선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민주당이 지난 역사, 대선 역사 기간 동안 보여줬던 바로 그런 행동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추락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잃을 위기가 왔을 때 민주당은 첫 번째로 일단 노무현의 막판 단일 후보를 만들어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검찰과 KBS, MBC가 야당 후보를 죽이기 위해서 거의 매일 김대엽 드라마라는 희대의 사기극을 연출했다.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비리 녹음 테이프가 있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었고, KBS는 당시 KBS 감사가 토로한 대로 광적인 방송, 말 그대로 미친 방송을 시작했다. 9시 뉴스 대선 보도의 71%를 김대엽만으로 채웠다. 사기 등 전과 오범인 김대엽의 영상과 육성을 검찰이나 병무청 직원보다 훨씬 자주 방송했다. 일부 검찰은 이 사기극에 찬조 출연까지 하기도 했다. 이회창 후보는 이런 네거티브 전략으로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폭락했다. 그리고 노무현이 당선되자 한 달 만에 검찰은 김대엽의 주장은 거짓말을 하고 발표했다. 이렇게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 역시 임기 말 지지율 추락으로 정권을 잃을 위기에 몰렸었다.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도 민주당은 결코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다. 이때는 김경준이 등장했다.
GBK 투자자문사 사기 사건을 이명박과 엮어 선거판을 뒤집으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집요하게 벌어졌다. 이때도 여당인 민주당 쪽이 국회의 다수당이었다. 국회 6탄 전에 전기톱과 세 줄이 등장한 게 그때였다. 외부인들이 국회 내부에 밀고 들어와 점거한 것도 이때였다. 이렇게 민주당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물고 뜯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이번에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민주당이 패배한다 하더라도 결코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만은 분명하다. 문 대통령은 선거관리 핵심인 법무, 행정안전 두 장관을 민주당 의원으로 앉혀놓고 있다. 역대 정권에서 이런 일은 없었다. 이제는 선관위에 심어놓은 상임위원회 임기를 연장해서 대선 투표 날까지 대못을 박으려는 굉장히 기이한 시도까지도 하고 있다. 이런 행동들 모두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굉장히 노골적인 행태이다. 이런 칼럼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민주당은 설령 진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나이브하게 순진한 생각으로 우리가 이겼어 라고 노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해찬이 계속해서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그런 일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분열되면 항상 정권을 잃어왔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뭉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고 그러면서 말한 것이 100년 집권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필요하다면 이회창이나 나경원 사건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필요하다면 거짓말까지도 하는 그런 습성, 그런 역사를 계속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대선 역시 결코 순진하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야 이제는 대선 끝났네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이 정도 지지율이면 끝났어 라고 결코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야 그런 순진한 마음 때문에 니네들이 지는 거 아니야 라는 여론이 또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 바로 이런 네 번째 민주당이 지난 역사를 봤을 때도 사람들은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까지의 내용 오늘의 영상을 정리. 사람들이 이번 선거, 이번 대선에서도 왜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다고 걱정을 하는지 그 네 가지의 이유를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이상하게 해외에다가 선대위를 만들고 있는 민주당의 움직임. 두 번째, 너무나 이상한 대선 후보 지지도, 너무나 등락폭이 큰 윤석열, 하지만 등락폭이 적은 이재명,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재명 캠프에 들어가 있는 인사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때까지 민주당이 선거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집요함과 악랄함,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번 선거에서도 충분히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야 한다 라고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이번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을지 또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밝히기 위해서 있었다 없었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유라는 건 결국 자기가 투쟁하는 만큼 싸우는 만큼 얻게 되는 것이다. 남탄할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끝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